우리 옆에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어느덧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제대로 알아보는 중국 바로 알기 시간 가졌는데요. 중국의 내일을 묻다의 저자이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이 자리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하셨죠. 예, 그것도 했고 뭐 국제 안보 대사도 했죠. 예, 그러셨죠. 예, 예. 지난 한 학기 동안 베이징대에서 초빙 교수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베이징 대학에 있는 국제관계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한 학기 지냈죠. 아,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겁니까? 이 중국의 내일을 묻다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 북경대 국제관계 학원 그 대학원장 하시는 분이 왕지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신데 예. 그분이 저 앞에 이제 일종의 그 장학금을 줬어요. 그 예. 리셴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예절할 때 쓴 예자에다가 현명할 때 쓴 현해서 예현 장학금이라는 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예. 한 학기 동안 와서 중국 좀 연구하라.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 동북아 각 국가들이 어떠한 grand strategy, 대전략을 준비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영어로 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 중국, 일본, 그다음 북한 이런 국가들의 그 대전략을 보는 건데 원래는 그 책을 위한 인터뷰를 하러 중국을 갔다가 그 중국에서 쭉 해서 여러 학자들 만나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이걸 그 영어책 하나에만 쓴 데는 좀 아깝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별도의 책으로 내게 됐죠. 그럼 원래 프로젝트는 그대로 하신 겁니까? 예, 그건 진행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중국의 내일을 묻다 이 책이 나와서 우리가 알던 중국과 정말 다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았던 게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구라파의 중국 전문가들 통해서 중국을 본 경향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나오는 중국 관계 베스트셀러들 보세요. 중국 사람이 쓴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쓴 건데 아마 그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중국을 보다 보니까 중국을 우리가 직접 잘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소위 이 중국으로서 관중국, 중국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좀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아주 빈곤했던 중국, 그 다음에 89년 천안문 사건이 나면서 소위 압제적인 중국. 그래서 그 과거의 중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또 이건 어떤 인식의 관성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21분을 만나서 이 책에서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무슨 다른 시각이 나올까, 중국 공산당의 관방적 시각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그게 교수님께서도 아니었어요. 시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상당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발언할 때 당과 국무원이 정해준 일정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상당히 중국은 다원적 사고를 갖고 있는 데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게 일종의 그 1950년대 백가정명 또는 춘추전국 시대 백가정명처럼 그 학자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그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뭐 중국 공산당의 앵무새처럼 그냥 떠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당히 사고의 폭이 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학자들 하면 뭐 미국 가서 공부들도 별로 안 했고 뭐 그래서 중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탁월한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독창적 사고를 많이 하고 그다음 우리보다 훨씬 넓고 깊게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죠. 그리고 그다음 뭐 하여간 제가 솔직하게 대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솔직하게 대하고 그래서 어떤 그들의 중국의 속내라고 하는 것을 들춰낼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들이 자유분방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중국 학자가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걸 보면
이분이 중국 분인지 미국 분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어떤 이렇게 이제 미국 중심적 생각도 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이익을 위한 거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학계가 좀 사유의 폭이 더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처한 국제 사회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 위상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은 G2 관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강대국 중심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직도 중간 세력 국가로서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 일본의 눈치 이렇게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그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인식의 지평까지도 결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는 교수님을 뭔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들이 그동안 있으셨던가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저랑 가령 왕지스, 자칭고 같은 교수들은 거의 저랑 20년 이상 알고요. 그럼 대부분 한 3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나머지 18명은 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제가 그들이 발언을 왜곡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중국 통이다 또는 뭐 일본 통이다 해서 그쪽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우리 쪽에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자산이 아닌가. 교수님도 우리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건 없죠. 그렇습니다. 대담의 분위기가 이제 어땠는지 하는 게 또 하나 이제 그 개인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걸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책 초반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서문에서 박지원 선생님께서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대담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열하일기에 보면 그런 걸 기록으로 좀 안 남기려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그 기록들을 이렇게 없애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더 자유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청나라와 우리 조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수직적 관계고 그 위계 질서에 따른 관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암 선생이 가셔서도 뭐 가령 혹정과 대담을 나누는 게 가장 그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철학과 정치를 논하는 건 없거든요. 천문을 논하고 지리를 논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그 박지원 선생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위상을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제 책 속에 보면 그런 대목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중국 학자들이 이제 스스럼없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중국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앞서간 국가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 경제 발전을 하고 근대화하는 데 상당히 공헌을 한 국가고 앞으로의 미래 잠재력도 상당히 많은 국가이지만 한국이 중국을 우습게 알면 중국도 한국을 우습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대국인데 한국은 사실상 소국이 아니냐. 그러면 소국이 소국 중심적인 사고를 자꾸 대국에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대국을 좀 이해하도록 해봐라. 우리하고 중국 관계 한번 봐라. 중국은 미국을 대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 중국의 국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알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 그리고 가급적 미국의 비율을 안 거슬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이 대국 소국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는가 느껴집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도 좀 중국의 비위도 맞추고 중국도 더 알아라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반감 같은 게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면 교수님께서 동북공정과 관련된 질문을 거의 모든 분들에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답이 나오는데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좀 뭐랄까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왜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유는 뭐 사실상 지금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반중정서라고 하는 게 예. 동북공정이 촉발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동북공정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지는 한국의 역사 주권을 침탈하려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걸 규명하는 작업이 저기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맞다정이라고 해서 예. 그 사회과학원 변방사 연구소장 하다가 한 3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예. 그분 인터뷰를 하려면 그분은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 현직에 있지 않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럴수록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예. 왜 맞다정은 왜 인터뷰를 예. 안 하게 하느냐 이렇게 쭉 해서 묻는데 기본적으로 주류 학자들의 생각은 동북공정 문제가 너무나 과장되게 커졌다. 예. 그리고 동북공정이 한중 관계를 해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예. 중국 내에서도 일부 역사학자들이 동북공정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고 그다음 동북 삼성 중에서 고구려 유적을 갖고 있는 성정부 관리라든가 거기에 있는 대학들, 예. 연구기관들이 이것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중 관계 개선이 동북공정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좀 이해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뭐 동북공정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사양용 예. 그 하나의 역사를 갖고 두 가지 예. 바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용인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 한국에서는 중국의 모든 학자가 전부 다 동북공정을 찬성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제가 제 책에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동북공정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하고 교감을 넓히고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갖고 그렇게 그 동북공정을 아주 배타적 민족주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제재하고 오히려, 예.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한국이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죠. 예. 네. 그러면 그게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오피니언 리더랄까요 또는 그 지성들은 동북공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중국 일반의 그 중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죠. 예, 그랬지만 중국민들이 얼마나 다른 걱정할 것도 많은데 왜 동북공정과 갖고 신경을 예. 쓰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네티즌들끼리 붙는데 예. 그 제한된 친구들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친구들이 그건 가지고 쟁점화시키는 건 있는데 예. 그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도 대승적으로 결국 이 동북공정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중에서는 뭐 사실상 2004년 이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그때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중국 지도부가 자칭인이라고 하는 서열 5인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직접 보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어떤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와 관련된 동북공정 문헌에서 한국의 역사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국도 간도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서 신경을 쓰면서 중국 측에서 많이 가라앉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측에서는 결국에 우리 역사주권 문제와 관련됐고 그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또 사회적 입지가 강화되는 분들은 이걸 계속 또 주장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또 반응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가져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분들 말씀처럼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뭐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이제 그 병강사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어떻게 보면은 좀 돌발적인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책 속에 보면 정말 이제 그런 것인지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다정 교수께서 왜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했는지 저는 그런 의문은 들었거든요. 그건 뭐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그 사회주의
그 통제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말로 뿌츠스라고 해서 불출사죠. 아, 그러니까 굳이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다정 선생하고 내가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와서 인터뷰하면 항상 왜곡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데 말려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쪽 가서 인터뷰했는데 거기 쓰지는 않았지만은 가령 이런 얘기도 해요. 가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영성이나 길림성 쪽에 있는 우리 고구려 유적들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성정부가 특히 뭐 다 이제 자물쇠로 채우고 경비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게 결국에 그 고구려 유산에 대해서 이제 중국화하려고는 중국의 움직임이 아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 얘기는 그 상당 부분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거기서 그 몰래 뭐 도굴도 해가고 이런 걸 자꾸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특히 이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동북공정 때문에 한중 관계의 미래를 볼모로 잡히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신중한 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네요. 이제 동북공정 문제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이 책의 어떤 뭐랄까 소득이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북공정과 관련해서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 동북공정이라는 사안 때문에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지고 반한 감정 그 다음에 반중 감정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면은 우리의 실용적 이익에는 상당히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동북공정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설득하고 그 사람들하고 동참해갖고 그래서 동북공정을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기제로 활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렇네요. 마음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교수님도 책에서 말씀하시는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중국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면 어떤 중국이 무조건 어떤 주변을 패권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거 하나는 우리가 중국을 인식할 때 우리 한국만 반사적 민족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반사적 민족주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욕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가졌던 것처럼 한일 합방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지배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분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들인데 중국도 과거의 150년이 그런 슬픈 역사거든요. 아편전쟁부터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1년 뭐 남경대학살 할 거 없이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게 외세에 의해서 분절되고 착취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런 치욕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의 주권, 존엄 이런 것을 똑같이 소위 자극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 공산당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중국 공산당이 그것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은 과거 역사 관련해서 같은 보트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한 어떤 그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고구려 유적들을 예를 들면 공동으로 관리한다거나 하는 어떤 상호 신뢰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나 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일사양용 이런 것들이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책의 이제 맨 앞부분이 바로 중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정말 그 힘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큰 이웃이 생긴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만나신 분이 정비젠이라는 분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맨 처음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분 뭐 대단한 분이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을 할 때 상무 부교장을 하면서 계속 그 밀접한 관계를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등소평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1991년
천안문 사건 이후에 했던 그 남수인 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건이죠. 그렇죠. 천안문 사건이 났는데 계속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할 때 이제 중국 남부를 순방한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을 그 발표를 했고 그게 역사적 문건이 됐는데 그 기초를 작성한 사람이 쟁비진 선생이에요. 이분이 화평불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죠. 그걸 후진타오 웬자버 이 영도들이 이걸 그래서 채택을 한 거고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분이죠. 그렇네요. 그분이 보는 어떤 화평불기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리고 개혁 개방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모순, 부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환경 악화, 그다음 자원 결핍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이냐. 결국 중국이 당면 향후 50년 동안의 목표는 경제 발전이다. 특히 그것도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운 관계, 내부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 조화와 외부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평화가 없으면 중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화평불기론이고 이게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관방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내부적 문제가 외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바깥에서 패권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지금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순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 책에 나온 21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던데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죠. 뭐 옌셰통 교수 같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뭐 진찬롱 같은 교수도 이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여간 중국 사회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기본적인 흐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인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꾸로 중국을 보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먹는다. 이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좀 공포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황하론 같은.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을 자기들의 어떤 동북제 사성으로 편입시키지 않을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또 뭐 역사도 다 가져가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를 뭐 중국이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중국 위협론에 관해서 아주 여러 명의 인터뷰 대상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거는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자기들 이해한다. 중국은 얼마나 13억 인구에다가 경제 규모, 그다음 군사력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바로 크기, 그 그래비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크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대해서 누가 위협을 안 느끼겠느냐. 그러나 중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우리의 의도는 주변국에 대해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도 분명하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주변 국가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위협이 위협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데 자꾸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이 더 예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군사력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로운 화목한 상대로 보면 우리가 평화롭고 화목해지지만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을 좀 잘 이해하고 결국 그 평화의 선순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위협론 같은 것은 제기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착한 중국론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정말로 그렇게 학자들과 중국 지도부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상태로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착한 상태를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 같은 데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나쁜 사람이 될 것인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주변의 환경, 교육의 성격 그거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국을 선하게 봐주고 협력 관계로 가고 가서 뭐 경제 협력과 통합도 강화시켜 나가고
다자안보 협력 체계도 강화시켜 나가고 예. 그래서 중국을 우리의 일원으로 하나의 그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중국이 위협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의 인식의 틀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미국, 일본, 한국의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적이 없으면 내적 단결을 또 하기 어려운.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전략적 고지를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중국의 지도부나 중국의 지식층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보수적 연대를 깨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중국이 오직 그 내부 문제만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옌셰퉁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랄까요? 대국 굴기랄까요? 패권 굴기랄까요? 이런 논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 주장은 간단해요. 화평 굴기는 위선적이라는 거죠. 도광양해라고 해서 소위 빚을 가르고 실력을 기르라고 하는 등소평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약했을 때 중국이 채택했던 고립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커졌지 않느냐. 그리고 화평과 굴기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굴기의 개념이 바다나 땅에서 평평한 바다나 땅에서 산이 치솟는 형상인데 우뚝 솟아나는 거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그건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전쟁은 아니겠지만은 소위 긴장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다. 그러면 중국 군사력도 세계 2위로 만드는 게 중국의 역할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강한 군사력 갖고 그렇다고 중국이 무슨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경제력에 맞는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하는 국력에 맞는 국제적 지위.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어느 누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이 주권적 요소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나 티벳 문제나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아무리 강한 국가가 하더라도 만약 내정 간섭할 경우에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항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죠. 그러면서 옌셰퉁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이 첫째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위선이다. 생존이 첫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화평불교가 대조가 되는 거죠. 옌셰퉁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의 우익에 보통 국가론과 좀 비슷한 느낌도 약간은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커졌다면 여기에 맞는 국제사회 역할 내지는 군사력도 가져야 된다.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론들에는 다 배경들이 있습니까? 그건 뭐 현실주의 이론이죠, 대표적으로. 현실주의 이론이죠. 그런 그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이 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 할까요? 이렇게 독창적이라 할까요? 자오팅양 교수가 이야기하는 천하세계론이 있습니다. 좀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자오팅양은 뭐 상당히 젊으신 분이죠. 젊으신 분인데 그 철학자예요. 즉 국제적 관계학자도 아닌데 그 양반이 그 우와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없는 세계 우회론이라는 책을 폈어요. 무해라고. 이 책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들었죠.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 지금도 아주 많이 익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페어뱅크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얘기했다는 그 조공과 책봉, 화이, 소위 문명권으로서의 중국과 그 주변의 오랑캐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하세계론은 잘못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상서를 보고 중국 고전을 다시 읽다 보면은 결국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천하세계론은 그런 상하질서의 천하세계론, 조공책봉 또는 소위 화이의 이불론적인 그런 천하세계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세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도 없고 오직 연계망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들을 움직여 나는 어떤 그 치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덕으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들은 하나의 그 세계 민주 정부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소위 그 세계 연방 같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인데 상당히 너무 유토피아에 가까울 정도의 이상주의자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그 뛰어난 상상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살만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천하세계론에서 특징은
중국 중심도 아니고요. 중국 중심이 아니죠. 어떤 나라도 중심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반드시 어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정부 내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왜 중국에서 그 반응이 뜨거울까요? 예. 그냥 중국에서도 그런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많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 또 지식인들 사이에 중국식의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질서 구조라는 게 얼마나 위계 질서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깨고 싶고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이 세계 지도가 되려고 지도국이 되려고 하면은 좀 그러한 담론, 그러한 논의를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유엔 그러니까 그게 차선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엔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국은 훨씬 더 어떤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 논리를 찾고 있다 이런 생각도 바로 드네요.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오팅양 교수 같은 분이 인기를 끄는 그런 사회,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중국의 예전 세계도 그런 어떤 그 조공책봉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세계는 조공책봉에 의한 어떤 위계 질서다 이런 것들에 다 동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화의 질서의 기본이 되는 건요. 화의 기본은 한족이거든요. 근데 중국 역사 5,000년 역사에 한족이 지배한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무제 때 당도 수당도 아니거든요. 한무제 때 송명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어뱅크 교수가 얘기하는 식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거의 제도화가 된 거는 명대 이후거든요. 또 청대 들어와서는 또 만주족이 자꾸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페어뱅크 교수가 얘기했던 조공과 책봉 또는 화의 질서에 기초한 천하세계론이라는 게 보편적 현상이 아니고 중국 역사의 아주 제한적 현상이다. 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도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관계학자 왕이조우 교수신가요? 이 책 속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와 책임 대국론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의 생각이 중국 외교부의 생각과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어떻습니까? 보면 될 거예요. 왕이조 교수하고 그 제 책의 뒷부분에 나왔던 친야칭 교수 외교학원 부원장하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 시각을 가진 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 그 중국 외교 일선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들 생각은 결국에 연시통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공법으로 비판을 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군사력 강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생존, 지금 누가 중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어디 있는가.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이게 제일 순위로 아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지금 중국이 필요한 건 경제 발전이고 그 경제 발전에서 얻은 것들을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중국이 진짜 바람직한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할 것은 가령 사실 인권 문제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중국이 가령 환경 문제라든가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인간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 그리고 개발 원조 문제 이런 데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중국이 그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은 이제 책임대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책임대국론은 중국이 더 이상 무임승차하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풀을 많은 제3세계 국가들하고 나눠 공유하면서 같은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유엔의 권능은 더 강화돼야 되고 G2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지금 많은 그 이 책 속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G2로는 맞지 않다. 두 나라가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 세계 문제를 다 다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G2로는 맞지 않다 이런 건데 이건 뭡니까? 어떤 현실적 논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중국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질서를 원하는 겁니까? 우선 G2라고 하는 게 우선 중국 사람들 얘기는요. 중국 사람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고 프레드 버크스틴이라고 그 워싱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얘기한 것이지 중국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러면 G2에서 중국이 얻을 게 뭐냐? 우선 첫째, 미국, 중국
둘만으로서 전 세계 모든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가게 되면 중국이 또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예. 지금 중국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걸 떠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G2 체제, 소위 이원적 어떤 그 패권 체제로 나간다. 일본이 좋아하겠냐, 한국이 좋아하겠냐, 인도가 좋아하겠냐, 러시아가 좋아하겠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득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런 G2를 중국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유엔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G20를 아, 상당히 예. 그 좋은 어떤 예. 그 기제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예. G20가 좋은 이유는 브릭스, 그냥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결국에 이 G20의 새로운 블록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G20가 가장 바람직한 포뮬라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이 역시 이렇게 수에 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합종 연행하는데 이제 굉장히 능한데 이 G20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국가들끼리 또 그 다자간 어떤 협력체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데 보면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서서 중국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조합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질서를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선 안보 질서 같은 경우는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 집단 안전 보장 체제라는 거죠. 콜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 그러니까 집단 안전 보장 체제라고 하는 건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안보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 일원이 다른 공동체 일원을 침략했을 때는 다른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침략자를 응징한다. 그러니까 6.25 때 유엔이 16개국 그렇죠. 파병해서 북한을 응징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걸 선호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안보 정책에서는 누굴 배제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해요. 그게 이제 육자회담에서 북한 다루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지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경제 질서에서 보는 거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안보 질서에서 보는 건 이 지역에 관해서는 육자회담을 성사시켜서 육자회담에서 얘기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 다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경제 질서에서는 자기들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다. 그걸 바꿀 이유가 없다. 점진적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아니 IMF의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경제력 수준에 따라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WTO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 체제, 그다음 브레튼 통화 체제는 지금 무너졌지만 IMF 중심으로 그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 우리는 그건 환영하고 그건 지속할 것을 원한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진적 개혁을 원하는데 점진적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새로 뜨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 그게 바로 브릭스죠.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이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중국은 그들과 사실 동참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안보 질서 쪽에서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항상 공동의 적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결국에 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 포용하는 유엔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라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은 동북아 지역에서라도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안보 질서 구상이고요. 경제 질서 구상은 미국 중심의 국제 자유주의 무역 질서, 국제 자유주의 통화 질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자. 단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점진적 개혁은 하자. 그런 점에서 그들은 소위 수정주의 국가는 아니죠. 혁명을 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 체제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혁명을 하거나 정말 수정주의 세력처럼 미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원래 중국에 가셔서 찾으려고 했던 중국의 전략 내지는 대전략 그건 못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전략의 큰 흐름 아래에 있는 전술들은 찾아내신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중국의 변화는 중국의 지도부나 중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정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사적인 리액티브한 정책이지
무슨 큰 그림을 대전략을 그리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너무 거죠. 빠르니까. 예, 그리고 예.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한 건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텐션, 의도와 지도자의 의지 예. 이런 것들, 이건 사실 무형의 그 그렇습니다. 변수들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심층적 이해를 하고 오는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2012년이면 시진핑 현재 국가 부주석이 이제 국가 주석도 당서기가 돼서 이제 최고 지도자에 오를 거다. 이제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이후에도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가는 방향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인민대학교 진찬롱 교수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중국 49년 혁명 이후에 중국에는 두 명의 지도자밖에 없다. 모택동과 덩쇼평이다. 그러면 장점인 뭐 후진타오, 예. 앞으로 차기 지도자가 되는 시진핑 전부 다 관료 출신이다. 예. 기술 관료 출신이다. 아. 기술 관료는 사물과 현상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열어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심지어 여론에 의해서 형성된 중국 공산당이 주어진 일련의 어떤 그 명령이라고 할까 예. 요구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지 무슨 큰 비전을 갖고 새로운 중국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예. 게 진찬롱 교수의 주장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들도 최고 지도자에 오른 분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간지 잘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를 발탁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뭐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있습니까? 부단한 컴피티션, 부단한 경쟁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산천년연맹이라고 해서 공청이라고 예, 하는 예. 젊었을 때도 속아내고, 그다음 거기에서 올라가면 다시 뭐 지방에 보내서 예. 뭐 당의 지방 공산당의 뭐 중견 간부들 또는 뭐 시장, 부시장 지방에 보내서 시키고 예.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집단 제재 하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예. 하나의 지도자 또는 엘리트를 뽑을 때는 거저 무슨 뭐 인적 관계나 학연, 지연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내부 경합을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그렇게 뽑은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런 선출 과정 때문에 누구도 사고를 안 치려고 그래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 잘난 척하고 오만해지면 바로 잘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 이제 겸양과 겸손이 체득화가 되고 주변과 화목해서 그렇죠. 화해 잘하고 예, 예. 이런 또 합의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자꾸 뽑히는 게 바로 그런 메커니즘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예, 예. 아주 그런 예. 놀라운 어떤 그 충원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올라간 줄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경쟁시키면서 선발해 내고 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이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뭐 누구나 그건 공통적으로 그건 뭐 후진타오, 시진핑이도 얘기했고 예. 모든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 예. 그리고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비핵화가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예. 그러나 지금 문제점은 뭐냐? 결국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그런 식으로 판을 깬다라고 하면은 예.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에 동참해서 북한을 고사시켜 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 말 듣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거에 수용 안 할 거니까. 그럼 북한하고 관계만 악화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원은 더 강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차라리 핵을 가진 북한하고 좋은 설림 관계를 지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야 자기들이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예. 생겨서 북한을 그래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그 리빈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도 청와대 교수한테도 물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물었죠. 그렇게 되면은
자, 북한이 핵무기 갖는 걸 지금 중국이 허용해 준다. 그럼 일본이 가질 거고 한국이 가질 건데 예. 그러면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그게 불가능하지. 왜 그렇습니까? 왜 미국이 그걸 허용하겠느냐?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하에 있는데 아니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핵을 갖는다고 보면 동맹이 깨지고 미국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예. 미국이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하여간 북한 핵 문제라는 게 제재만 갖고는 절대 풀지 못한다. 북한을 인정해주고 예.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와 국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그렇죠. 느끼지 못하게 예. 해주면은 예. 북한이 어떻게 왜 핵을 갖겠는가? 응?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중일, 한국, 일본, 미국 세 개 정부가 가는 시각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거리가 크고 예. 그런 점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죠. 예.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북한을 빨리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이제 워낙 이제 그 반북한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가 가능하지만 한국 사회도 북한을 저대로 두는 것보다 빨리 붕괴시키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국가가 북한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기본 어떻습니까? 붕괴 예. 개념에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명료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정책이 붕괴가 되고 정부가 붕괴가 되고 예.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다음 주권 국가로서의 북한이 붕괴되는 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체제 붕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 김정일 체제가 붕괴된다고 해서 북한 국가 전체가 국가 예. 주권 자체가 없어지는 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2,500만 북한 주민들 생각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자 고개 숙이고 와서 우리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흡수통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들이 주권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 가치와 지위상의 가치를 가져온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우리한테 투항하겠어요? 예.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동북공정론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북한을 먹기 위한 거다. 동북의 제4성으로 흡수하기 위한 거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한국 사회에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13억 인구 예. 또 먹여 살리기 힘든데 또 2,500만 못 사는 사람들 불려서 또 그 먹여 살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물어봤어요. 예. 지금 북한이 동북 사성화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장춘 길림 도문해서 장치투 예. 지역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낮은 선봉 활용하려고도 하고, 이 모든 움직임으로 봐서는 예. 결국 네 번째 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딱 얘기를 했더니만 예. 그분들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2,500만 주민들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그걸 우리 받아서 그거 왜 추가 재정 부담을 받겠느냐. 그러나 이건 있다. 그러니까 장치투 지역 개발이 잘 되고 낮은 선봉하고 연계가 잘 되고 그다음 북중 간 경제적 교류 협력이 강화가 되면은 시장 기제를 통한 북한과 동북 삼성 경제 간의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 뭐 행정적 영토 또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자기들이 가져온다, 침탈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이제 한국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좀 끝으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라는 그 이삼성 교수께서 쓰신 책에 보면 한반도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로 국난 극복의 역사로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약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주로 이제 전쟁이 우리가 그 중국과, 그러니까 한족인 중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떤 그 외부에서 나온 북방 이민족의 어떤 새로운 힘을 무시함으로써 꼭 전쟁이 터지곤 했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존에 우리 좋았던 관계가 미국이라면 새롭게 이제 힘이 생긴 북방 이민족을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생긴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반도의 선택 내지는 한국의 선택은 뭔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 뭐 간단하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 사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균형적 실용 외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물었죠. 예.
왜 지난 두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있었을 때는 한미동맹 하는데 문제 제기 전혀 하지 않고 왜 지금은 문제 제기하느냐. 그 사람들 답변은 간단해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결국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고 중국 지도부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한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화이부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이 있는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미동맹 강화가 가치동맹으로서의 강화인데 그것은 가치가 다른 중국이나 북한은 결국에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성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결국 북한하고 전략적 동맹 관계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은 의구심을 갖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동맹의 성격이 김대중 노무현 때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다르다 이게. 그런 점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구나.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은 지고 있고 중국은 뜨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까? 모두 국력의 지표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이고 이 세 가지 지는 미국, 뜨는 중국,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 요걸 잘 엮어서 방정식을 풀어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실용주의, 균형주의, 그러면서 열려진 마음, 그다음 편견과 소위 편협한 가치를 버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그 공생과 상생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그게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하는지 물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정리하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글쎄 뭐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도 아니고 또 영원한 친구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호의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과정 속에서 봐야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주나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그 반대급부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역지사지의 논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기초에서 중국을 잘 알고 지중 그리고 중국을 잘 활용하는 용중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과거의 관성 편견을 갖고 중국을 보지 말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중국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중국의 내일을 묻다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 21분의 대담을 해서 그걸 책으로 묶어내신 게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중국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큰 공을 교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